AK 라디오 월드아이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은 저희가 좀 방송을 하는 게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벌어진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29일 대한민국에 이제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항공 7C216편 항공기가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총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발생한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였는데 또 이게 태국인 승객 2명을 제외하고서는 전원이 한국인이었던 걸로 알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전 국민은 물론 또 지금 전 세계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이제 정확한 사고의 원인과 그런 책임 같은 것들이 규명되길 바라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행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좀 세계의 다른 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여객기 추락 사고라는 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는 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지금 이 여객기 추락 사고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연달아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제주항공 이제 무안 국제공항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바로 지난 25일에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항공 J28243편 여객기 추락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기체 결함 같은 것들이 아니라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서 격추되면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해당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의 전말에 대해서 이제 먼저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사고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 발생한 사고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아제르바이잔 수도인 바쿠에서 러시아 그로즈니 지역으로 이동하던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가 그로즈니 인근에 도착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동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원래 목적지인 그로즈니가 아닌 이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카자흐스탄 악타오 일대에서 이제 그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려가지고 비행을 해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추락해서 폭발한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제 그로즈니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드론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러시아 방공망이 이제 드론들을 격추를 하고 있었고 수많은 드론들이 격추가 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진 여객기 잔해와 이제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니까 그 해당 여객기도 이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공격을 받은 흔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제르바이잔 당국에서는 러시아 측이 오인 사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나 러시아 군 측에서는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 당시 뭐 기상 상황이 안 좋았다던가 기체 결함이 발생을 했다 아니면 세대 충돌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게 추락의 주된 원인이지 러시아군의 오인 사격이 아니라고 러시아 측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 매우 심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푸틴 대통령이 28일에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과 이제 전화 통화를 나누면서 사고 발생 사흘 만에야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끝까지 러시아 책임이라고 완벽하게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배상 문제 이런 언급은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국민들은 굉장히 크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말 즉각적으로 사과한 것도 아니고 네. 사흘이 지나서야 사과를 했고 또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해명도 내놓지 않아서 반쪽짜리 사과였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또 푸틴 대통령이 왜 이런 식으로밖에 사과를 하지 않은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러시아 당국이 밝힌 거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사과를 뜻을 전했다. 그 정도 굉장히 짧은 발표였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전화통화 내용이 뭐였는지는 끝까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명확하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양국 모두 지금 밝히지 않은 상태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는 거는 보통은 러시아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이제 사과를 하거나
굉장히 이제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면은 러시아와 관계가 안 좋은 국가거나 뭐 지금 현재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였으면 아예 그런 일이 없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나섰을 텐데 사흘이 지난 상황에서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례적이다. 보통은 러시아 대통령이 사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맹방 관계인 국가였으면은 바로 사과를 했을 것이고 적국이었으면은 뭐 이거 음모론이다. 서방의 이제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잡아 뗐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사과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제 아제르바이잔과의 외교 대응 방식을 놓고서 계속 이제 의견 충돌들이 발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푸틴 대통령이 자기가 전화 통화로 직접 이제 사과에 나서 보겠다. 그렇게 결론을 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전선 지역 인근에서 오인 사격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서로 지금 동시에 이제 위성항법 장치라고 하죠, 보통. 이 GPS 프로그램을 혼란시키는 이제 제밍 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무기를 전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근을 지나가는 이제 항공기들, 심지어는 러시아군에서 지금 출동을 시켰던 전투기나 군용기들까지 이제 자국 전투기 이렇게 5인 발사가 돼가지고 탄도미사일이 거기에 맞고 격추된 사례까지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외국 민간 항공기가 이제 심지어는 자국하고 뭐 관계가 아주 나쁜 상태가 아닌 아제르바이잔 비행기가 격추를 당한 거죠. 러시아 군에서도 처음에는 아마 이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로즈니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공격에 나선 걸로 알려져 있고 이거를 방어를 했던 작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신경을 못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가 생긴 게 파악이 되니까 아마 군에서부터 은폐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 정부 수뇌부에서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하는데 오히려 좀 더 시간이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아예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완전히 친서방 국가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뭐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그런 나라였으면은 모르쇠를 일관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제르바이잔 사실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만 해도 아제르바이잔은 좀 친서방적인 방향을 보였다가 최근에는 지금 친러 쪽으로 다시 많이 선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2020년 발발했던 아제르바이잔과 이제 이웃나라인 아르메니아 전쟁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란 나라랑 상호 군사 원조 조약까지 맺고 이제 원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로 친서방 정책을 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는 반대로 지금 아르메니아 쪽에서 러시아랑 관계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쪽에서 친서방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랑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고 반대로 지금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친서방 정책을 취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친러 정책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사실은 이제 지난 4월에 러시아의 유엔 인권위 이사회 국가 자격 정지를 하는 투표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는 자격 정지 시켜야 된다.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많은 이제 민간인 희생을 발생을 시켰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찬성을 했는데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이 투표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도 대러 제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을 해서는 중립을 선언한 국가예요. 그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국제적 고립이 굉장히 심한 상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갑자기 친러로 다시 선회하겠다는 국가인데 굳이 이제 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에는 푸틴이 직접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좀 차라리 쿨하고 좀 멋있게 딱
다 인정을 하면 좋은데 네. 이게 더 사람을 빡치게 하는 그런 그렇죠. 사과를 한 게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제 러시아에서 등을 돌릴 때 지금 친러 정책을 피면서 좀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와중이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쾌하고 좀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그렇다면 이제 현재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입장은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건지도 좀 궁금하고 네. 또 계속 지금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많이 애매모호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내적으로도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양국 간에 또 좀 마찰이 더 심하게 된 게 사실은 이제 4년 전인 지난 2020년 11월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러시아군 헬기를 5인 사격해서 격추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이제 발표가 나자마자 즉각 사과를 하고 이제 피해자 보상안도 바로 제시를 하면서 러시아 측에서도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양국 관계가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먼저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이제 관계가 호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반대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사실 그때랑. 근데 러시아가 이제 저런 입장을 보이니까 이제 대내적으로는 더 반러 정서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아제르바이잔이란 나라가 우리가 이제 국제 뉴스에는 많이 등장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카프카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이 이제 서쪽으로는 터키와 마주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이란과 마주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랑 이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거대한 나라들 러시아, 이란, 이제 튀르키예 같은 이제 중동의 대국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주민 95%가 이슬람교도예요. 그래서 완전 이슬람 국가인데 그래서 사실은 국제관계상으로 봤을 때는 튀르키예랑 많이 가까운 나라입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결국 이들 나라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거나 이제 완전히 친서방으로 돌아서서 뭐 우리 완전히 나토 쪽으로 기울겠다. 이런 식으로 이들 국가가 변할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반대로 친러 세력을 만들어서 내전을 부추기거나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이런 나라들로 뭐 유럽과 연결이 되는 중동과 유럽이 연결하는 송유관이나 가스관이 지나가게 되면 러시아의 유럽 수출 독점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온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은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튀르키예랑 이란이 또 서로 맞붙어 있고 사실은 이들 세력의 완충지대 역할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튀르키예가 시리아 반군과 함께 이제 배후에서 계속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과 같은 대단히 큰 전쟁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지역은 국제사회에서 좀 이제 뒤로 밀려났어요. 우선순위에서는. 러시아에서도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여러모로 주변 국가들의 관심사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 특히 서방의 지원이 많이 약화가 되니까 아마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친러 쪽으로 제스처를 보이면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외교적 이득을 취하려거나 아니면 좀 더 지원을 받으려 했던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만약에 이제 대내외적으로 반러 정서가 더 깊어질 경우에는 이 전략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이제 이 지역보다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 쪽에 훨씬 더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지역은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전략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다시 친서방 정책으로 많이 회귀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1980년대 냉전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항공 여객기도 소련군의 5인 사격으로 격추됐다.
이런 네. 걸 봤는데 이번 이 아제르바이잔도 어쨌든 오인 사격으로 인한 네,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그건 네. 어떤 사건이었었는지도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제 1983년 9월에 발생했던 이제 칼기 격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이제 격추당한 사건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 대한항공 007편은 뉴욕에서 출발을 해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이제 급유를 받은 다음에 중간 경유를 하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이제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출발한 뒤에 이제 항법 장치에 이상이 생긴 원인으로 인해 소련 영공으로 잘못 들어갔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소련군이 이제 전투기를 출격을 시켜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했던 사건이에요. 당시 이제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말하자면은 냉전이 이제 마지막 절정기를 맞이했던 상황이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서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소련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진짜 민간 여객기인지 아니면은 민항기로 위장을 하고 있는 정찰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아무리 냉전 시대였다고 해도 확실히 민간 항공기였으면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상당히 큰 충격을 줬는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사에 큰 변화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 사건 자체는 완전히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제 미국 정부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군용으로 이제 묶어놨던 민간에 풀지 않고 있던 위성 항법 장치 GPS 기술의 민간 사용을 허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위치 추적 장치나 이제 내비게이션 개발도 이때부터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또 국제 민간 항공 협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에도 이게 완전히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민간 항공기는 이제 만약에 실수로 외국의 영공을 침범을 하더라도 국제 항로에서 좀 이탈을 해서 그러더라도 절대로 격추를 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국제사회의 새로운 약속이 또 맺어지게 됐었습니다. 이 GPS 기술을 저희가 지금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술 사용하게 된 배경이 이렇게 좀 비극적인 네, 이유인지는 큰 희생이 있었던 거죠. 알았네요. 자,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오인 사격 문제 이거를 단순히 이제 요번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어쨌든 과거에 겪었던 일이고 이 단순히 이제 모르는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제 좀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충분히 그렇죠. 어느 나라에든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지금 어쨌든 여전히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의 그런 방공망 이런 곳을 이제 비행하는 항공기들이 여전히 많을 것 같거든요. 한국 네. 국적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제르바이잔 여객기와 비슷한 위험성에 노출될 일이 계속 산재할 것 같은데 이 문제랑 관련해서 좀 국제사회가 좀 다 같이 뭐 합심해서 대응할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큰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교전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가 교전을 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GPS 교란용 재밍 무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근처에는 굉장히 많은 국제 항로들이 걸쳐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오고 가는 뭐 하루에 수백 편, 수천 편의 항공편들이 이쪽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동안에 이 교란용 재밍 무기의 영향을 안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몇 좀 위험한 뭐 실제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항공기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러시아 전투기나 군용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지역에 있으니까 이제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인 사격으로 아예 격추당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제 국제 항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항공사들은 비상에 걸린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게 상당히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거는 이제 각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국들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당사국들이 정말 이제 자기네들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외국에서 아무리 압력을 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런 무기의 사용을 줄이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승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들을 압박을 해서 무기를 못 쓰게 하는 건 이미 한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항공사들 자체적으로 아니면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제조사들 입장에서 결국 이 재민 공격 어떻게 막을 거냐. 민간 항공기들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게 뭔가 대응할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항재밍 GPS, 안티재밍 GPS라는 새로운 장치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것도 있었지만 더 강화를 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아시아, 유럽 노선 비행기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특히 유럽 내부에서도 뭐 중동 지역이나 동유럽 지역으로 가는 지역 노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그 유럽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중심 허브 공항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튀르키예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비행기 아니면 이제 동유럽 쪽으로 다시 나아가는 비행기 이런 항공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비행기들이 다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 그럼 결국 이런 민항기들은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러시아나 아니면 우크라이나든 아니면 전쟁 당사국들이라고 해도 민항기까지 전체 다 멈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기네들 영공 지역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국제 항로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자기네 국가 사람들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가 계속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게 아무리 안티재민 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재민 공격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모로 국제사회에서도 앞으로 이 국제 항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전쟁 양상이 기존과 다르게 기존에는 이제 전투기랑 이제 미사일을 가지고 했던 전쟁이라면은 지금은 드론을 가지고 하는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백 대 수천 대 날아오는 드론을 한 번에 떨어뜨리기 위한 이제 재민 기술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한 재민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런 국지전이나 전쟁을 방지하는 노력이 가장 이제 필수적일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현재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이 두 개의 대전이 먼저 하루빨리 끝나야 피해를 가장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적인 재민 무기의 사용을 줄이고 이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든 이 무기에 대한 뭐 제재를 가하든 아니면 새롭게 뭐 국제적으로 아무리 전쟁이 발생을 해도 이제 국제 항로에서는 이런 무기의 사용을 하지 말자는 협약 같은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다시는 전쟁과 관련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지금 바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은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이현우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중에 비행기 사고가 제일 발생률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탑승객이 생존할 확률이 또 가장 적은 그런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치명적이죠. 네. 그래서 사실 비행기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사망자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그런 제주항공 추락 사고라든지 이 아제르바이잔 추락 사고 같은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이런 사건 사고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한 조치가 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또 2024년 AK 라디오 월드와의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마무리를 좀 무거운 주제로 하게 돼서 저희도 마음이 막 썩게 좋은 건 아닌데
다음 주에는 좀 밝고 희망찬 소식을 들고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제발 이렇게 너무 이제 디프레스 되는 이런 뉴스보다는 좀 더 이제 희망이 보이는 그런 뉴스가 많기를 바랍니다. 기자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